그런데 이제 3월달 2021년 3월달 31일 날은 이제 보면 기준으로 4억 1,300만 불 4억 1,300만 불이 됐고요. 이 분기마다 매출의 성장성이 커지다가 9월달에 살짝 떨어졌네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이 서브스크립션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이 비즈니스 방식 모델에 대한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매출은 거짓말을 안 한다. 매출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거 매출은 거짓말 안 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 켄 피셔도 매출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필립 피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계속 매출은 성장세가 있는 거죠. 보통 한 번 올라갔다가 두 번 올라갔다가 좀 한 번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켄 슬림, 그 윌리엄 오닐도 그렇고 이제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주식이 이렇게 이 매출이 올라가다가 좀 꺾였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신기하게도 오퍼레이팅 인컴 자체가 이게 되게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2021년 9월 달에는 이 마이너스 폭이 극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넷 인컴도 봐세요. 이 아까 말했던 빅 로스가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봐봐요. 거의 이렇게 11 million 그러니까 11 million 그다음 15 million 했다 298 million 됐다가 바로 35 million. 왜? 이제 보시면 서브스크립션 멤버십이 막 늘어나거든요. 멤버십이 늘어나면서 먼슬리 서브스크립션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면 아무리 내가 적자가 나고 싶어 해도 내가 큰 사업에 어떤 투자를 크게 하지 않는 한 분기상 적자가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아직 퍼도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구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죠. 아까 봤을 때 이 어셋이랑 이 부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September 20일 때는 없었는데 마치 21 때 2021년 마치 21 때 이 토탈 어셋이랑 라이빌리티랑 비슷했는데 준 21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준 21 그러니까 2021년 6월달 보면 이퀴티가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신규 이제 자본 상장을 하면서 자본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퀴티가 쫙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 뎁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파이낸싱 액티비티에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산이 총 자산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그걸 반영 잘 못해. 선반영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 다 있는데 선반영이라고 하기에는 과대납폭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까 차트 보여줬잖아요. 좀 이따 차트로 한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포인트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AGL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멘트로 넘어가면 이제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오퍼레이팅 펀드가 이제 캐시플로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1년 3월달, 그 다음에 2021년 6월달, 그 다음에 2021년 9월달 이렇게 보시면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가 2021년 9월달에는 작았는데 계속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는 좀 작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ies가 극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실질적 자금 플로우를 만들어내면 금방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넷캐시를 보면 2020년도 9월 30일 날은 넷캐시가 1,500만 불 마이너스였고 2021년 3월 달까지만 해도 1,900만 불 마이너스였는데 준 30, 2021년도 되면서 9억 8,600만 불로 됐으면서 9억 5,600만 불 이제 2021년 지금 현재 9월 30일 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캐시가 1조의 캐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아래로 보시면 이제 아래로 보시면 major holders가 딱 나와 있는데요. 1.43% of share held by all insider. 1.43%는 내부자 소유하고 있고요. 84.65%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85.87%의 유동 주식은 기관 소유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85.87%의 주식을 거의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145개의 기관이 주식을 소유 중입니다. 일단 보시면 Clayton, DeBuilder and Rice LLC라고 하는 회사에서
2억 594만 8,800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2.32%를 홀딩하고 있고요. 마켓 밸류로 따지면 5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5.3 빌리언 달러. 53 빌리언이 아니고 5.3 빌리언 달러. 53억 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캐피탈 월드 인베스터스라는 회사에서도 8.06을 갖고 있고 웰링턴 다 들어보셨죠? 웰링턴 매니지먼트에서도 4.84. 그다음에 FMR도 블랙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락스프링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도 뱅가드 그룹도 그 다음에 캐피털 리서치 그룹 인베스터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들도 꽤 많이 홀딩하고 있어요. 스몰 캡 월드 펀드도, 뉴 에코노미 펀드도, 펀더멘털 인베스터스 인코퍼레이션도, 암캡 펀드도, 모건 스탠리 인사이트 펀드도, 뱅가드 스페셜라이즈 헬스케어 펀드도 등등등 피델리티 셀렉트 포트폴리오스도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다들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1.43%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84.65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들을 이렇게 많이 홀딩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게 흑자 전환을 하고 회사가 딱 돌아서는 순간 이 회사의 성장성은 극도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 이게 소유를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슬라이드 쇼가 끝나서 오늘을 공부해본 거는 어질론 헬스라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어질론 헬스 인코퍼레이션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4불이에요. 23.68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산이 이걸 깨면 정말로 큰 분산이 일어나는데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웨이트가 실린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게 실린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주식을 사신다 하면 이거는 추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한 10%에서 15%가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일단은 정찰병 형식으로 뭐 10% 15% 떨어지든지 아니면 20일 동안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정찰병을 보낼 겁니다. 10일에서 20일 사이요. 그 다음에 또 한 10일에서 20일 보다가 흐름이 좀 바뀐다 싶으면 조금 더 투여를 하는 거죠. 뭐 비율을 10개로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10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도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전체적 그 액수만 있다면 그걸 쪼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없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관망하는 거죠. 아래로 쏟아지면 관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평해지는 기간, 뭐 10일 동안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을 때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일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일 이상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런 평평한 자리가 한 달 정도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 조금 사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주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으는 구간이 오면 이게 막 모이다 보면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상승. 그럼 봐봐요. 이때 주식을 계속 깨작 모아놓으니까 상승을 하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또 상승을 했을 때 이게 많이 올랐다 싶으면 줄여보는 거예요. 이평선이랑 격을 만약에 크게 이렇게 격을 크게 벌릴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할 때 한번 사보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팔고 사고 팔고를 이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위에 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이 아래일 때는 사는 게 아니라 평평해질 때 사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평평해질 때. 근데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좀 아직 그 매물대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모일 때 사는 거예요. 모일 때. 이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할 때. 그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큰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뚝 시세일 수도 있는데 큰 추세의 시세라면 장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어질론 헬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고요. 수면 위로 올라올 때 파는 거죠. 이거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사는 거라고. 이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고 도마에 박힌 칼날을 한번 잡았는데 도마가 깨지면 또 도마에 박히고
이게 평평해질 때 사는 거예요. 도마에 박힌 칼 날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평평해질 때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이게 평평해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차례 이렇게 사다 보면 어느 순간 비율도 늘어나고 또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구조도 잡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기보다 이 비율의 구조가 잡히고 투자의 비율의 구조가 잡히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주식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주더라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전문가도 똑같이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execution가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실행력에 있는 거고요. 절제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동남아 현장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